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한남식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 연구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소속 밀러 세랍틱스 연구소에서 연구 그룹을 이끌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 대학교 수학과에 소속된 케임브리지 센터 포 AI 메디슨이라는 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어떻게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신약 재창출의 기회를 탐색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소개에 앞서 아주 간단하게 저희 기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아주 오래된 8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 자체는 그렇게 길진 역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저희 대학교의 의과대학 소속으로서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해서 산학 공동 과제를 많이 수행하면서 흔히 말하는 개방혁신을 기치로 걸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계에서 발견되는 어떤 정말 그라운드브레이킹한 사이언티픽한 디스커버리를 진짜 환자들에게 베네핏이 갈 수 있도록 산학 공동 연구를 긴밀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 저희가 글로벌 세랍틱스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새로운 컨소시엄을 저희 학계 주도로 만들어서 현재 80개가 넘는 다양한 다국적 기업과 연구소들이 조인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면을 간단히 보자면은 이쪽 오른쪽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대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그 다국적 업체들 11곳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와 동시에 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저희 밀러 컨소시엄에 바이오텍이나 스타트업 컴퍼니 또 혹은 벤처 컴퍼니 같은 곳들이 많이 가입을 해 계시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 학계에서도 저희와 같이 일을 하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특히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 그 다음에 에트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삼성병원이 저희 컨소시엄에 가입해 있고, 특히 저희 한국 업체들 중에 이제 중해제약이 이미 몇 년 전에 조인하셔서 저희 랩을 또 펀딩도 하시고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화면 때문에 아마 가려진 것 같은데 중해제약, 그리고 저희 올해 들어서 저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저희와 MOU를 체결하시고 다양한 업체들을 또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웅제약과 유한양행, 하플사이언스 이렇게 해서 총 4군데의 한국 업체들이 지금 저희 컨소시엄에 가입을 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재창출과 신약 물질 탐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 그거의 예제로서 저희가 이제 거의 다 극복했다고 믿어지지만 한동안 매우 고생을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연구 예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는 사르스코브2라고 하는 RNA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둔감해졌지만 사실 처음 이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한 2020년 3월경부터 시작해서 작년 초까지 전 세계의 사망자 추이를 대륙별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처음 이제 발병했을 당시에는 하루에 한 400여 명 되는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나왔다면은 작년 이맘때에는 거의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아마 아직도 계속해서 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백신도 있고 또 치료제도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많은 그 안심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처음 이 발병했을 당시를 회고해 보시면 아마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이 바로 2020년 3월에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컴퓨테이셔널한 AI 리서치를 3달 만에 완료를 하고, 저희가 추가로 2달 동안 저희 공동 연구하는 2개의 다른 실제 생물학 실험을 하시는 랩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컴퓨테이셔널하게 밝혀낸 것들을 실제 실험으로 검증을 하는 것까지 다 해서 총 5개월이 걸렸고, 그 후에 투고를 해서 사실상 그 논문이 발표되기까지는 1년 거의 10개월이라는
아주 긴 리뷰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타격을 받으셨지만, 그 중에 저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것은 저희가 정말 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빨리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상 저도 많은 공동 연구를 다양한 업체, 기업들, 그리고 또 공동 연구하는 학계 교수님들과 해봤지만, 이렇게 단기간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실제 물론 이제 세포주 실험이긴 했지만은 생물학 실험까지 해서 검증이 맞춰지는 5개월 만에 맞춰지는 거는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팬데믹이라는 기간 동안 뭐 이렇게 줌을 이용한 어떤 회의라든지 다양한 시간을 줄이고 또 공동 연구를 위해 서로 힘을 합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예제가 나와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동 연구가 더 이러한 스타일의 공동 연구가 더 활발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튼 다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요. 저희가 이 과제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방에 있는 여러 포닥들 중에 이제 한국인인 황우창 박사님, 그 다음에 아이리신 미브 맥코칸이라는 이 두 분 박사님과 제가 이제 세 명이 공동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이 연구에 착안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스코브2가 우리 몸 안에 침투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감염이 됐다고 말을 하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그냥 몸에 들어와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이 저희 몸 안에 있는 우리 단백질, 프로틴들과 직접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20년 3월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그룹에서 질량 분석 기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제 다이렉트리 인터랙팅한 프로틴을 찾아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네이처라는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가 됐지만, 2020년 3월 당시에는 프리프린팅 서버라고 하는 아직 피어 리뷰가 끝나지 않은 곳에 먼저 이제 자료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또 다른 그룹에서는 똑같은 마스백이라는 질량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사스코브2가 감염이 된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걸 0시간이라고 하면은 0아워부터 시작해서 24시간 동안 5개의 다른 타임 포인트를 잡아서 그 시간대별로 어떠한 프로틴이 어떻게 발현량이 변화하는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시 이제 프리프린팅 서버에 올렸지만은 결국에는 한 반년 후에 앞서 말씀드린 논문과 같이 백투백으로 네이처라는 아주 좋은 저널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3월에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을 프리프린팅 서버에서 찾았을 때 저희 나름의 퀄리티 컨트롤도 점검을 했어야 하고 해서 다양한 걸 해봤고 분석을 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희가 하나의 가설을 세운 것은, 이 DB라는 프로틴들은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될 거고 대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cause이고 이건 consequences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어떻게 이 DB라는 프로틴들이 결국에는 사스코브2와 접촉을 한 후에 대비라고 불리는 프로틴들의 발현량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메커니즘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가설은 분명히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딥과 뎁 사이에 어떤 히든 레이어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 히든 레이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론을 활용해서 구축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나니까 사실상 이거는 이제 프로틴과 프로틴들의 인터랙션하는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PPI 네트워크가 완성이 됐을 때 무려 프로틴의 개수가 10,000개 이상 넘기, 그 안에 아주 다양한 인터랙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의 눈으로는 분석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들을 활용해 가지고 시스테매틱하게 이 큰 네트워크상에서 어떠한 프로틴들이 더 중요한 프로틴들이고 어떠한 경로가 중요한가를 발견해서 키 프로틴과 키 패스웨이들을 찾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키 패스와의 키 프로틴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찾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드럭을 찾는 드럭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크게 보면 3단계의 일을 해서 저희가 결국엔 200여 개 되는 약물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2021년에 Science Advances라는 곳에 출간이 되었고 하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 논문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하게 된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의 어떤 실제적인 형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복잡하고 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다양한 인터랙션이 있고 저희가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하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 패스웨이들이 여기 보여지고 있고요. 이걸 찾기 위해서 저희가 수행했던 4개의 큰 네트워크 알고리즘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트워크 어나리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예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제로 보여드리는 이 PPI 네트워크는 총 164개의 프로틴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0,000개 이상에 되는 네트워크를 다루었지만 예제로 들어드리기 위해서 164개의 네트워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이 164개의 네트워크조차 매우 복잡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네트워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랜덤 모어 위드 리스타트라고 하는 저희가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지금 비단 저희 바이올로지에만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결국에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프로틴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들, 그 프로틴들별로 점수, 스코어가 이제 이 트레이닝 후에 발견이 이렇게 저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코어들이 갖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쉽게 엑셀 같은 곳에 넣어가지고 164개의 프로틴들 중에 어떤 프로틴들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프로틴들이 좀 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쉽게 소팅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이올로지에서만 굳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넷플릭스와 같이 이러한 어떤 영화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하셨던 영화들의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새로 나온 영화들을 장르별로 배치를 한 다음에 네트워크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새로운 영화를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링크드인이나 SNS 같은 이러한 곳에서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친구들을 추천할 때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계시던 인맥을 이제 네트워크로 만들고 거기에 추가적인 걸 덧붙여서 네트워크 어나리시스 통해서 여러분께 아마 가장 친해지고 싶은 아니면 잘 아는 분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이나 뭐 쿠팡 같은 어떤 그런 전자상거래에서도 여러분께 흔히 그런 새로운 제품들을 추천시켜 드리곤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곳에서도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미 구매했던 그런 제품들을 네트워크에 넣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추가 배치시켜서 여러분께 새로운 어떤 이러한 제품들을 추천드리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프로틴과 유전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여드렸던 예제에서 결국엔 똑같은 그 네트워크 하단부에 배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토폴로지와 이제 형상은 같지만은 여기에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돌린 후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발견된 어떤 프로틴들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이제 암종에 대한 연구였는데 특정 암에서 과발현이 된 것을 빨간색, 저발현이 된 것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어나리시스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예제를 드렸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크게 4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랜덤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하게 관심이 있는 프로틴에서 가장 영향을 잘 주고받는 것들을 발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그리 오브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과는 다른 어떤 서브 네트워크에 있지만 거기서 중요한 허브진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디그리 오브 센트럴리티를 저희가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트윈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에는 각 서브 네트워크 간에, 서브 네트워크라고 하면 흔히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파스웨이라고 구분될 수 있겠는데 여러 개의 바이올로지컬 파스웨이 중간중간을 연결시켜주는 브리징의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틴들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갖는 프로틴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형상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까지 인포머티브한 정보를 여기서 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착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이걸 좀 개선시켜 보자 해서 한 것이 이제 원형 형태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딥 프로틴과 뎨 프로틴 그리고 그 사이에는 히든 레이어 이렇게 3가지로 크게 일단 카테고리를 나눴고요. 그 내부는 또
소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섭 카테고리에는 이제 스트럭처럴 프로틴, 넌 스트럭처럴 프로틴, 오픈 리딩 프레임처럼 사스코브2가 갖고 있는 지노믹 스트럭처에 맞게 이제 이렇게 다양한 걸 나눴고요.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을 뭐 스파이크 프로틴이 어떻다 뭐 이런 걸 들어보실 텐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사스코브2의 섭 네트워크가 되겠는데 그 섭 지노믹 스트럭처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그 섭 지노믹 스트럭처별로 이렇게 나눴고요.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능에 따라서 가령 메타볼리즘 오브 RNA, 셀 사이클, 이뮤인 시스템, 기타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subcellular local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틴이 우리 몸 안에 어느 부위에서 발현이 됐을 것인가 세포 안에서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어떤 뉴클리어스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서 발현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뭐 멤브레인이나 세포의 막이 되는 멤브레인이나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엑스트라셀룰러 리전에서 발현이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다양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인터랙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틴과 프로틴별로 인터랙션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시를 했고 이 색깔은 이제 시작하는 지점 그래서 이제 딥 쪽에 해당된 프로틴이면 오렌지색 이제 뎁 쪽에 시작하는 거면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약간 바꿔봤고요. 이렇게 하나만 봤을 때보다 아마 조금 더 여러분께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렇게 두 가지를 볼 때 겁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은 6시간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4시간대 그림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프로틴 같은 경우는 감염이 된 시간부터 시작해서 24시간 동안 5개의 다른 타임 포인트별로 매저를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6시간과 24시간대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다시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미 뭐 많은 것들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이제 NSP 8번부터 시작해서 여기 메타볼리즘 오브 RNA라고 불리는 곳에 오는 이쪽 부분이 6시간과 24시간대 비교해 보시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떠한 시간대별로 변화가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NSP 8번은 이미 사스코브1에서부터 알려진 것이 바로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바이올로지컬리 어느 정도 메이크 센스 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각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이올로지컬 펑션 인리치먼트라는 걸 해서 24시간 6시간 비교했을 때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은 24시간대에서만 아주 유독 6시간에 비해서 큰 인리치먼트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전부 다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 관련된 어떤 그런 바이올로지컬 펑션들이 더 향상 혹은 증가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의 시각적인 발견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바이올로지컬한 분석 후에 이제 저희가 FDA에서 어프로브된 드럭들을 가져다가 하나씩 드럭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파스웨이를 이니비트할 수 있는 컴파운드들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드럭 리퍼포싱이라는 걸 택한 것은 전략적으로 코비드-19에 대해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신약 개발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이 드는 신약 재창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200개가 되는 약물을 저희가 찾아내게 되었고요. 그 중에 당시에 40개가 이미 코로나 관련된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었고 그에 더해서 30개가 관련된 연구에 있다는 걸 봤을 때 총 200개 중에 70개가 이러한 코로나 관련된 연구나 임상에 있다는 것은 저희가 찾은 200개가 어느 정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찾았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었던 거는 이 FDA에서 승인받은 이 약물들은 결국에는 그 승인받은 그 질병 분야에서는 반드시 어떤 MOA,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라고 하는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것이 규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연 코로나에서도 과연 그렇게 똑같은 MOA를 가질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찾은 200개의 드럭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상에서 시뮬레이션을 시켜서 어떤 바이올로지컬 파스웨이 어소시에이션을 찾아서 드럭 파스웨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을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학습을 시켰는데요. 이제 보여드릴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제
좌측 하단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 파스웨이 어소시에이션을 가져온 데이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이제 아티피셜 뉴런들이 초기화된 상태로 있습니다. 2000번에 달하는 트레이닝을 시키게 될 텐데, 이제 트레이닝이 거듭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거듭되면 될수록 여기 있는 아티피셜 뉴런들이 이 데이터 스페이스를 잘 이해한다는 걸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데이터 포인트가 많은 두 군데의 클러스터 쪽에 아티피셜 뉴런들이 점점 치우쳐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점점 이 우측 상단 쪽으로 가게 되는 뉴런들이 보이시는데, 이거는 여기에 데이터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고, 반면 하단부로 가지 않는 것은 이쪽에는 데이터 포인트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티피셜 뉴런들이 잘 학습이 돼서 데이터 스페이스를 이해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찾은 200개의 약물이 강한 어소시에이션을 갖고 있는 148개의 파스웨이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각화를 해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 이러한 그 분류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148개의 그 파스웨이들을 9개의 파스웨이 클러스터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그 9개가 보시다시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의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찾은 200개의 약물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떠한 MOA를 갖게 되는지를 결국에는 다 매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을 억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뮤 리스폰스를 억제하는 경우, 그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감염이 됐을 당시에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을 막아주면은 이제 큰 질병으로 진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놓쳤을 경우에는 사이토카인 스톰이 온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아플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뮤인 리스폰스를 다스릴 수 있는 약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이 있는 것은 이 200개의 약물을 각각의 MOA 별로 할당을 하게 되줍니다. 여기는 지금 보이는 숫자들은 200개 중에 13개가 여기 할당이 되고 5개가 할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됐다는 것이고요. 논문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약물이 어디에 매핑이 됐는지를 저희가 전부 논문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의 랩들과 실제 생물학 실험을 통해서 규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찾은 200개 중에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 관련된 것들, 그 중에도 저희가 독성을 더 검증하고 전문가 리뷰를 받아서 최종 5개의 약물을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프로구안일과 설파살라진이라는 두 가지 약물을 최종적으로 첫 번째 실험에서 효과가 있다고 발견을 했고, 이걸 했을 때 어떤 셀 바이어빌리티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발견을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인디펜던트 랩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도울 리스폰스를까지 봤는데요. 프로고니가 설파살리신을 비로26라는 셀라인과 칼루3라는 또 다른 셀라인에서 검증을 했을 때 모두 도울 리스폰스에 좋은 그래프를 보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그 당시에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마커들이 또 미국에 있는 어떤 그룹에서 발견을 했을 때 그러한 6, 7종 되는 바이오마커들을 모두 가져다가, 지금 이제 2개밖에 안 보여드리긴 하지만 모두 가져다 테스트했을 때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마커들에게도 도즈 리스폰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상당한 컨피던스를 갖고 논문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총 1917개의 어프로브된 FDA 어프로브 드럭을 바탕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등을 통해서 200개를 찾았고, 그 중에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로 126개를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 관련된 것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종 5개를 쇼트리스트해서 그거를 웨틀랩 검증을 통해서 2개의 약물을 밸리데이션 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논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또 저희 랩에서 같이 연구해준 저희 랩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공동 연구해주신 분들과 펀더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랩에서는 박사과정생과 포닥들을 또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동 연구든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